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순아 작가의 바보 아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 가장 순수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유순아 작가의 바보 아재,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내가 16살 때, 그러니까 1957년이나 8년, 추석날 생골 송순당에서 차례를 끝낸 다음 온 가족이 음복을 위해 사랑채 큰 방에 모여있는 자리에서였다. 서울과 상주, 대구에서 온 세 집 가족들이 송순당 안주인인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두 자리를 함께하고 있어서 시끌벅적했는데 그 무렵에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참이던 막내 사촌 오경이가 두 손으로 문지방을 짚고 서서 오리 엉덩이를 추석거리며 무슨 말인가를 되풀이했다. 모두들 자가 무슨 소리를 하노? 그런 눈길로 오경이를 바라보았다. 침마저 질질 흘리며 되풀이하는 사이에 그 소리는 조금씩 더 분명해졌다. 바바제, 바바제. 그리고 그 눈길은 사랑마당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아재 쪽을 향하고 있었다. 오경이가 내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인가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아연 긴장했다. 그것은 적어도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적 금기어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마치 우는 아이를 서둘러 어르기라도 하듯이 오경이를 번쩍 안아들고 대청으로 나갔다. 등에 식은땀이 내배는 듯한 느낌이었다. 괜한 긴장이 아니었다. 할머니 표정이 순간적으로 눈에 띄게 굳어졌기 때문이었다. 할머니의 그 표정은 쉽사리 풀어지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나 명절을 즐기던 분위기는 이내 식어내렸다. 그랬기에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공정공정 돌아다니며 높은 목소리로 온갖 아이짓을 다 하고 있는 아재 모습은 더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음복이 끝난 다음이었다. 대구에서 신문사에 다니고 있던 작은 아버지가 바쁜 일이 있어서 곧 떠나야겠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네 소무도 중요하겠지만 잠시 내 좀 보고 가거라. 한 다음 두 가지 명을 내렸다. 아재에게 선산이 있는 배밭 제사에 먼저 나가 성묘 준비를 하라는 게 첫 번째였고 남은 가족들은 모두 안채 대청으로 모이도록 하라는 게 두 번째였다. 아재가 떠난 다음 우리는 안채 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할머니 표정에는 먹장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채였다. 폭풍우가 임박한 것 같았다. 아재를 심부름 보낸 그 구도로 보아서도 그랬다. 할머니가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 그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 대구와 상주의 작은아버지와 숙모, 그리고 사촌들 11가 앉았다. 대죄 자세였다. 할머니는 모두 좌정하기를 기다려 오상아 하고 나를 불렀다. 할머니 목소리는 늘 그렇듯이 낮았지만 차가웠다. 예. 아까 오경이가 뭐라 했노? 모르겠는데요. 또는 오경이가 뭐라 했는데요? 그렇게 얼버무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송순당 가족에게 할머니는 지엄한 존재였다.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었다. 바보 아재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가르쳤노?
오경이에게 그런 소리를 가르친 적은 물론 없다. 서로 다른 도시에 살다 보니 명절이나 제사 때 하루나 이틀씩, 그리고 방학 되면 사나흘이나 너더 닷새씩밖에 만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니까 굳이 찾는다면 오경이에게 언니와 오빠 되는 오형이와 오철이가 혐의자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오형이나 오철이는 또 누구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가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보면 사촌들 가운데 맞이 되는 내가 최종 혐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내가 그 호칭의 창안자는 아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호칭을 나도 아마 들어 익혔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핑계를 대고 있을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할머니의 단죄는 더 가혹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목소리가 울렸다. 잘못했습니다. 해라. 어서. 할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애비야. 예. 나가서 매 좀 준비해 오너라. 예. 아버지는 두말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 회초리 3개를 만들어 돌아왔다. 송순당 매는 규격이 있다. 쌀이나무여야 하고 가장 가는 곳의 지름이 3mm쯤, 그리고 길이는 석자쯤이다. 할아버지 시절에 쓰던 매 한 묶음이 지금도 송순당 사랑방 문설주 위에 얹혀있다. 그것은 엄격하기로 소문난 송순당 기강의 상징과 같았다. 할머니는 회초리를 받아들고 규격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나를 불러 앞에 세우고 종아리를 걷어 올리게 했다. 새 알이라. 할머니는 내 종아리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쌀이 회초리 맛은 실로 심오하여 살갗을 파고들어 골수에까지 이르며 세포 낱낱을 알뜰하게 자극하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번지는 그 느낌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셋에서 나는 이미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으나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열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옥다물고 있는 어머니 얼굴을 보아야 했다. 15에서 매가 부러졌다. 할머니는 회초리를 새 것으로 바꿨다. 할머니 매는 20에서 멎었다. 오상아, 예, 왜 맞았는가 알겠나? 예, 그런 법은 없다. 예, 너는 이 집안의 장손이다. 예, 됐다. 이제 갈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은 조상님 뵙고 오너라. 내가 어린 시절 집안 어른들로부터 받은 형벌 가운데 가장 혹독한 것이었지만 뒷날에 바보아제 사건이라 불리게 된 그날의 일은 사촌들 사이에 두고두고 뱃살을 거머쥐고 웃게 만드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그 뒤로부터 바보 아재라는 호칭은 더 은밀해졌고 그런 만큼 아재는 우리에게 더 각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호칭이 할머니 귀에는 놀림으로 들렸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에게 아재는 우리 집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다움을 느끼게 되는 어른이었고 그런 만큼 그런 호칭은 애칭과 같았다. 내가 자란 뒤에도 형편은 비슷했으나 특히 나의 어린 시절 우리 집안 어른들에 대한 내 인상은 석상과 같았다. 좋게 이야기하자면 근엄하다고 할까?
다른 문중 사람들이 트잡듯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괜히 까다로웠고 잔재미가 없는 편이었다. 그런 느낌의 근원은 할머니였다. 내 또래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포근한 대상이었으나 할머니에 대한 내 느낌은 차가움이나 무서움 그런 것이었다. 아버지 형제들에 대한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는 고모마저 정답기보다는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대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막내가 되는 아재는 달랐다. 천진난만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싱글거렸다. 아버지와 대구 작은아버지 그리고 아재는 외탁하여 얼굴이 닮았는데도 그 얼굴에 대한 느낌은 딴판으로 달랐다. 바로 그 웃음 때문이었다. 웃음기로 말미암아 아예 얼굴이 달라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려 깊은 묵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투는 물론 걸음걸이나 몸짓, 심지어는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새까지 아재는 송순당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눈에 띄게 달랐다. 송순당에서 유일한 자유인이었다고나 할까. 67살짜리 순둥이 같은 아재는 언제나 웃고 거의 쉴 새 없이 긍정긍정 움직였으며 그 입이 가만히 닫혀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혀 천장을 올리는 듯한 목소리에는 금세라도 벙그러 피어날 듯한 웃음이 버무려져 있었기에 아재 이야기는 그 울림만으로도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랬기에 아재는 우리와 쉽사리 어울릴 수 있어서 어른들 시야만 벗어나면 우리 사이에 존댓말은 없었다. 아재라는 호칭을 젖혀두고 보기로 하자면 거의 너나들이 투였다. 다른 어른들의 깍듯한 헤라투에 길들여져 있는 처지에서 보자면 했어? 이리 와봐. 같은 아재의 말투는 오히려 높임말처럼 들릴 정도였다. 같은 학렬에서마저 하루만 먼저 태어나도 그리고 손이 학렬이면 나이가 어려도 어른 대접을 해야 하는 샘골 풍습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것이 우리의 관계였다. 아재의 지능은 67살짜리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더러 엉뚱한 일을 저지르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임기응변 능력이 달리기는 했으나 한계를 명확하게 지시받은 일이나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일은 오히려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한글을 읽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한자의 경우도 자기 이름 정도는 그려낼 수 있었으며 큰돈은 어렵지만 적은 돈 계산에는 실수가 없었다. 아마도 할머니가 집요하게 반복시킨 교육과 훈련 덕분이었을 듯 했다. 샘골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했다. 그 아들 사람 노릇하고 살도록 만들라고 송순당 종부가 오만정성 다 쏟았지. 참 고생했어. 막 그렇고 말고. 거기다가 아재는 부지런하여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했으며 그 언행이 상스럽지 않았고 정직하여 사람이 좀 모자라기는 해도 피는 못 속인다는 칭송이 자자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선명한 기억력을 간직하고 있어서 이를테면 집안의 대소사라든가 심지어는 그 많은 가족들 생일 같은 것을 모두 기억하여 어떤 형태로든 꼭 챙겨주었다. 그리고 65칸이나 되는 송순당 관리와 거기 딸린 논밭 농사만으로도 아주 바쁜데도 온 동네 살림 다 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일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집 일도 일부러 찾아가 거들어 주었다.
샘골에는 타성바지를 포함하여 160가구쯤이 사는데 샘골의 타성바지란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배 출신이고 세월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샘골에서의 지체 분별은 옛날이나 크게 다를 바 없었으나 아재가 거들어주는 기준은 지체가 아니라 필요였다. 이를테면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들만 있는 집이면 지체와 관계없이 찾아가 일을 해주었다. 어쨌거나 정승 판서가 6이나 나왔다는 송순당 자손이었기에 문중 의견이 분분했지만 아재는 개의치 않았다. 그 대목에 할머니의 묵인이 있었던가는 알 수 없으나 뒷날에 할머니가 아재를 제사로 내보낸 것으로 보아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아재는 샘골에서 평등을 실천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이 아재를 좀 야릇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까닭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훨씬 뒷날.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인간의 간단 명료하지 않은 켜속을 대충이나마 알아차리게 된 다음이었다. 아재는 유복자였다. 할아버지가 황달과 등창으로 2년 넘게 고생하다가 운명했는데 아재는 할아버지 별세 7달 뒤에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특히 말기에 갈수록 자주 인사불성이 될 만큼 상태가 나빴는데 할머니의 수태 내력이 어쩐지 수상쩍다는 것이 사람들의 1차적 의문이었다. 위로 사남매는 2~3살 터울인데 견져 아재는 바로 위 고모와 5살 터울이 된 것도 사람들 의문을 부추기는 쪽이 되었다. 그런데다 태어날 때 조산으로 그 몸피가 언년이 8뚝만이나 하여 저게 사람이 되기는 할까 걱정해야 했던 아재가 그 뒤 몸피는 오히려 같은 또래들에 견줘 더 부풀어 올랐지만 진행은 아무래도 좀 모자라는 상태가 되자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의문스러워했다. 무슨 암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거였다. 그런데다 아재 언행이 사람들 눈에 비친 대로라면 기행에 가까운 것들이었기에 이래저래 아재를 향한 사람들의 눈길은 야릇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된 다음 내가 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었을 때 어머니는 고개부터 내저었다. 생사람 잡는 게 소문이다. 그리고 그 뒤에 혼잣말 같은 몇 마디가 이어졌다. 옛날이나 지금에나 첫날 만날 송순당 담 안에 갇혀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세계적 연애사에 나오는 궁중 비화 같은 것이나 연상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 소문에 대한 내 느낌이 야릇한 그런 쪽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어쩐지 빈틈없이 짜인 틀 같기나 하던 송순당에서 좀처럼 느껴볼 수 없는 인간적 여백, 그렇게 생각되었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에 대한 느낌마저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졌다. 할머니가 비로소 석상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샘골에서는 삼촌을 결혼해야만 작은아버지라 하고 결혼 전에는 아재였다. 아재를 장가라도 보내야지 하는 말들이 문중 사람들 사이에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할머니의 그만 됐다 라는 한마디로 다시는 꺼내게 되지도 않았다 했다. 그만 됐다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할머니만 알 일이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로 승격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아재는 처갓집 마을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되는 태코도 없이 그냥 아재라 내내 그렇게 불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재나 형님이나 할배라는 호칭 앞에 무엇인가를 붙여 아무개 아재나
아무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버릇이 되었던 우리는 결국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어른들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은 짓궂은 장난기를 곁들여 바보 아재라 부르게 되었던 것인데, 바보 아재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아재에게도 태코 비슷한 게 하나 생기게 되었다. 그때 대를 물려가며 배밭 제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늙어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을 만큼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남의 문중 제사지기는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구체적 사건이었다. 할머니는 논 너마지기를 떼주며 그 늙은 제사지기를 내보내고 한 동네에 사는 먼 일가부치 하나로 하여금 송순당 살림을 살도록 한 다음 아재를 배밭으로 내보내 제사와 선산 그리고 거기 딸린 위토를 관리하도록 했다. 바보 아재 사건이 할머니의 그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였던가는 알 수 없는데, 옛날에 하배계층이 아닌 송순당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배밭 제사지기를 한 예는 송순당 35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중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할머니 뜻을 굽힐 수는 없었다. 들어오라 할 때 외에는 들어오지 마라. 아재를 제사로 내보낼 때 할머니 엄명이었다. 그 엄명이 아재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야릇한 울림이 되었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송순당 종부인 할머니 결정이었다. 할머니는 직계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샘골 문중 사람들에게마저 지엄한 존재였다. 할머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는 언제나 치마만 둘렀다 뿐이지가 접두되었다. 그 큰 살림 해내려면 그만은 해야지 하는 긍정론과 그래도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하는 부정론이 엇갈렸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건드리려 들지 않았다. 아재를 제사로 내보내는 그 문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제사 때나 송순당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할머니가 부를 때가 아니면 아재는 언제나 배밭 제사에 머물렀다. 송순당에서 배밭은 시오리쯤으로 걷는다 해도 장정 걸음으로 1시간 남짓 걸리는 멀지 않은 거리였다. 할머니가 왜 그랬던가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어디서나 그런 것처럼 아재는 새 임지에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아재가 제사지기가 된 얼마 후부터 그동안 한껏 퇴락해 있던 제사가 반들반들해졌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다. 아재에 대한 칭송거리가 하나 더 는 셈이었다. 샘골 사람들은 말했다.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구만. 그리고 얼마 뒤부터 아재에 대한 호칭에는 배밭이 접두되기 시작하여 학렬에 따라 배밭 형님도 되고 배밭 아재도 되었다. 물론 제사나 명절에 송순당에서 아재를 만났지만 우리는 할머니 눈을 피해 제사로 나가 아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다. 뒷날에 되돌아보자면 그럴 경우에 할머니가 알고도 모르는 채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송순당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라진 것을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시 뒷날의 추측이지만 우리가 특히 장손인 내가 아재를 따르는 것을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다행스레 생각했을 것 같다. 할머니가 당신 생애 거의 마지막 무렵에 내게 남긴 유명으로 보아서도 그렇다.
배밭 제사는 고색 창연한 건물부터 그 주변에 우거진 신우대 숲과 그 너머 울창한 솔숲까지 그런 무대 자체만으로도 이상 야릇한 이야기들이 넘칠 듯한 풍경이었다. 더구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이른바 범절에 맞춰야 하는 송순당에서와는 달리 그곳에서는 완전히 자유였다. 우리는 그 무대에서 자유롭게 아재에 의해 연출된 온갖 것들을 경험했다. 아재의 배밭제사 재임 기간에 나의 대학 시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는 방학 때마다 상당 기간을 제사에 머물렀다. 배밭 제사에 간다는 기대로 말미암아 방학을 기다리는 꼴이 될 만큼 그 시절의 제사는 각별했다. 그때쯤에는 우리의 너나들이 투는 더욱더 무르익어 우리는 숙질간이기보다는 은근히 다정한 친구 사이나 마찬가지였다. 샘골이나 송순당과 연관하여 포근한 나의 기억에는 어김없이 아재가 있었다. 사촌들도 비슷했다. 우리에게 아재는 그런 존재였다. 아재가 제사에 나간 지 10년쯤 지난 뒤였다. 그때 갓 7순을 넘긴 할머니가 어느 겨울날 낙상으로 한동안 입원하게 된 다음부터 지체 기능이 어눌해지더니 마침내는 치매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증세는 빠르게 진행되어 불과 이태 만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품이 더 거세져서 간병이 격으로 먼 친척 여자 하나를 집에 따로 들였는데 그 성품을 감당해내기 어렵게 되었다. 자손들에 대해서도 거칠기는 마찬가지였다. 며느리들이 번갈아 샘골에 가서 시중을 들었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는 더 거세어져 갔다. 특히 장남인 아버지는 아예 죽을 맛이었다. 그러던 차에 하나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 더 분명해져 간 것이었지만 어쩌다가 아재가 시야에 나타나면 할머니는 눈에 띄게 다소곳해졌다. 마치 아재를 두려워하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다른 자녀들과는 달리 아재는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침내 아버지 형제들과 문중 원로들은 배밭 제사 관리인을 따로 구한 다음 아재를 송순당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아재는 송순당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재의 면모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의 기대대로 할머니는 아재의 손길에 고분고분했다. 더러 송순당에 내려갈 때마다 목격하게 되는 바였지만 아재는 할머니를 아예 아기 다루듯 했다. 밥 먹이기, 대소변 보이기, 옷 갈아입히기, 머리 빗겨주기 등등 할머니에게 미치는 아재의 손길 하나하나는 그대로 어린아기를 다루는 자상한 엄마의 그것이었다. 모두가 감탄했다. 나 자신도 나이와 더불어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뼈가 시근시근하게 느끼고 있는 바이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는 이 말은 진실이었다. 더구나 와병 상태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치고 그 부모에 대해 넌덜머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그 부모가 제발 그만 떠나기를 바라는 소망은 은밀한 것만은 아니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겪었다. 나는 그것을 그 사람이 불측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말년에 내 자식들에게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작심을 해두고 있고 더불어 그 대비도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아재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화장실과 욕실이 다른 공간에 있는 전통 한옥은 할머니 같은 환자를 수발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었으나 아재가 그 불편을 내색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런 불편마저 즐기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싱글싱글 웃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마치 무슨 천리라도 되는 것처럼 회자되는 이 속담도 그러고 보면 간지의 산물인 셈이었다. 하여튼 간지는 만악의 근원이다. 간지가 기능할 만한 지능도 타고나지 못한 것은 인간으로서 축복일 수 있을 듯했다. 아재의 경우로 보자면 그랬다. 아재는 세월과 더불어 할머니가 오히려 더 귀여워지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샘골에 내려갈 때마다 아재는 오상아, 할매가 말이라 하며 할머니에게 그동안 새로 생긴 버릇 같은 것을 싱글싱글 웃는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자기 아기에게 새로 생긴 버릇 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아 보였다. 송순당 종부는 복도 참 많으시다.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노. 다 조상님 음덕이다. 대단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재를 칭송했다. 아재가 송순당으로 들어온 뒤 할머니는 17년을 더 살았는데 언제나 누워 지내야 하는 형편이면서도 그런 환자에게 당연한 욕창이 나타나지 않았고 관절도 굳어지지 않았다. 하루에만도 몇 차례씩 아재가 할머니를 품에 안고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며 관절 운동을 시켰기 때문이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데다 아재가 잘 챙겨 먹이는 바람에 할머니 체중은 자꾸 늘어가는 쪽이었지만 아재가 워낙 힘이 센 편이어서 할머니를 다루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 할머니가 그토록 오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아재의 그런 지극정성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해야 할 일은 할머니 거의 말년에 일어났다. 언제부터였던가 확실하지 않은데 할머니가 제정신이 언뜻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손들을 향해 네가 누구지? 하고 묻고는 짙은 안개 속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 되는 게 그랬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신을 놓고 있었던 그 긴 세월 동안 집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쉽사리 실감하지 못하는 거였다. 그 사이에 오경이까지 사촌들이 모두 결혼하여 새로 생긴 증손자만도 21나 되는 데다 그 이전에 있었던 손자들도 그 사이에 변모가 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할머니는 마침내 자기가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정신을 놓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 사이에 아재가 바친 노고도 사람들은 기적이라 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경탄하는 사람들마저 드물지 않았다. 그쪽 전문가에게 일부러 알아본 결과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극히 드물다 했다. 나는 물론이고 사람들은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재의 지극정성 덕분이라 생각했다. 특히 치매를 포함하여 정신이 고장난 사람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의 사랑보다 더 큰 치유법은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할머니 경우로 보자면 사실 같았다. 그 뒤부터 할머니와 아재가 함께 있는 풍경은 그 장면이 더욱더 감동적인 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제정신이 되돌아오면서 할머니는 급격하게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제정신이 되돌아온 그것이 말기 증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운명하기 한 달 전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송순당에 내려간 일이 있었다. 그날은 마치 방학 때여서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는데 할머니 직계만 50명이 넘었고 방계나 마을 원로들까지 제사에 참사한 사람이 모두 더해 80쯤이나 되었다. 그날 할머니는 아재에게 안긴 채 사랑채에 나들이하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할머니로서는 18년이나 19년 만에 참사였다. 제사와 음복이 끝났을 때는 새벽 3시쯤이었다. 작은 채 사랑방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나를 찾아온 아재는 할머니가 부른다 했다. 나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안채 큰 방으로 갔다. 늘 누워있기나 하던 할머니가 벽에 등을 기댄 채 두꺼운 이불에 감싸여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앉혀달라 했고 아재가 그렇게 앉혀놓은 것 같았다. 내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앉자 할머니는 손짓으로 나를 가까이 오라 했다. 내가 무릎 걸음으로 다가가자 할머니는 역시 손짓으로 나를 편하게 앉으라 했다. 나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할머니 앞에서 편하게 앉기는 처음이었다. 오상아. 할머니는 입김을 겨우 내뿜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귀를 할머니 가까이 했다. 예, 할매. 네 오상이 맞지? 나는 이전에 할머니의 그토록 자상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예, 제가 오상입니다. 네 올해 나이가 몇이로? 45입니다. 45이라. 그래 됐구나. 오상아. 예. 할미 손 좀 잡아봐라. 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앙상했지만 보드랍고 따스했다. 할머니 손에서 보드라움과 따스함을 느낀 것도 내 생애에서 그때가 처음일 듯 했다. 할머니는 자기 손을 잡고 있는 내 손과 내 얼굴을 번갈아 몇 차례 보았다. 오상아. 네. 할미가 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할매? 아재 말이다. 예. 부탁한다. 목이 갑자기 컥 막혔다. 오상아. 알았어요, 할매. 그건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제가 할 일이잖아요. 아, 그래 생각하나? 그럼요, 할매. 제가 이 집안 장손 아닙니까? 할머니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그래, 그렇다. 너는 이 집안 장손이다. 너를 믿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걱정 안 한다. 인제 됐다. 내 좀 여기에 눕혀주고 나가봐라. 또 서울 가야지 내일. 나는 할머니를 품에 안아 요 위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여며주었다. 내가 일어나려 할 때 할머니는 눈을 떠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왜요, 할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네 손 한 분 더 잡아보자. 나는 또 목이 컥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손을 움직여 내 손을 당신 손 안에 넣고 꼭 쥐었다. 당신 나름으로는 힘껏이었겠지만 내 느낌으로는 그 힘은 미약했다. 내 종아리를 후려치던 그런 힘은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완강한 느낌이었다. 부탁한다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되풀이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눈자위가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연함은 호흡쯤 지났을까 할머니는 내 손을 풀어주며 말했다. 이제 됐다. 나가 자거라. 그러고 아재 오시라 그래라. 그리고 한 달 뒤 할머니는 아재 품에 안긴 채 운명했다. 할머니 장례가 치러지는 닷새 동안에도 아재는 역시 아재였다. 샘골 풍속이 그랬기에 모두 슬피 곡을 하는데도 아재는 내내 싱글싱글 웃으며 온갖 아이 짓을 되풀이하고 있기나 했다. 울지마 울지마. 할매가 좋은데 갈 거라고 울지 말라고 했어. 저쪽에 어디 가만 참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갈 거라고 했어. 나도 냉중에 거기에서 또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랬어. 참말이라 할매한테 물어보라고. 울지마. 울지 말라 있게. 할머니 장례 기간 중 아재의 아이짓은 달구질할 때 그 절정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봉분을 다지는 달구질을 하며 부르는 달구 노래는 그 자체로서 흥겨운데 아재가 끼어들면서 아예 육자배기 가락처럼 되었다. 고모가 아재를 불러 말리려 했을 때 아버지는 고모 옷자락을 잡았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참이었다. 아재가 우르륵 달려와 내 손을 잡아 끌어 달구질 꾼들 사이에 끼어들게 했다. 더 세게, 더 세게. 할매가 바람 들을 틈도 없이 꾹꾹 눌러달라고 했어. 꾹꾹. 워허 덜구, 꾹꾹 허허 덜구. 그리고 다시 세월은 흘러갔다. 나는 이른바 IMF 사태로 말미암은 구조조정 바람이 불던 1998년 내 나이 56에 명예퇴직 형식으로 직장 생활을 마감한 그 4년 뒤 아내와 함께 송순당으로 내려와 아재와 더불어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할머니의 유명을 지켜 아재의 말년을 보살펴주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보살펴줄 게 별로 없었다.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아재도 차츰차츰 쇠약해져 갔지만 그 얼굴에서 67살짜리 순둥이 같은 그 웃음은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내가 함께한 아재 생애 내내 아재가 얼굴 찌푸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된 셈인데 그랬기 때문인가 알 수 없으나 특별한 병도 없었다. 오히려 아재가 우리 부부를 보살펴주는 쪽이 되었다. 우리 부부로서는 새로운 샘골 생활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재는 특히 아내에게 지극정성이었다. 다 늙음하게 시댁 어른한테 사랑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다며 아내는 자주 감동했다. 아재는 마지막까지도 웃었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숨을 거두기 적어도 1시간 전까지도 그랬다. 나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8년째 되는 가을, 생전 거의 처음으로 보름쯤 자리를 보존하고 있던 어느 날 해걸음역, 그 뒤에 이어 무슨 우스갯소리라도 할 것처럼 인매에 떠오르는 듯하던 그 웃음기가 채 피어나지 않은 채 쓰러지며
그러나 신비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 웃음의 자취가 모두 지워지지 않은 채 아재의 두 눈이 슬며시 내리 감겼다. 그리고 1시간쯤 뒤 다 탄 촛불이 잦아들 듯, 또는 모래밭에 물이 스며들듯, 또는 신우대 숲 우거진 배밭 제사 뒷곁으로 바람 한 줄기가 사라지듯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아재 나이 82이었다. 나는 자연스레 상주가 되었다. 아재 생전에 아재와 의논하는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아재 무덤을 할머니 무덤에서 가깝게, 할머니가 고개를 조금 들면 보일 수 있는 비탈에 자리 잡도록 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재 무덤이 서남향이 되었지만 향을 조금 희생하고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듯 했다. 만일 할머니 산소를 가까이에서 마주볼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북향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럴 만한 자리가 없었다. 나는 나와 내 아내가 묻힐 자리도 봐두었다. 아재 가까이, 아재와 같은 향이었다. 아재 무덤의 향을 조금이나마 희생시키기로 하면서 내가 선택한 나 자신을 위한 변명이었다. 이른바 내세를 믿는 편은 아니다. 그렇다고 부정하게 되지도 않는다. 아재와 우리 부부의 무덤 자리를 잡을 무렵에는 더더욱 그랬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만일 내세가 정말 있다면 아재 곁에서 아재와 더불어 있고 싶었다. 직관이 잡아준 하관 시간이 미시,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였기에 봉분을 다 만들었을 때는 어느덧 석양 무렵이었다. 호상이었다. 살 만큼 산 다음에 마지막 고통 없이 숨을 거둔 것도 그랬지만 산에까지 따라온 문상객만도 집안에 다른 어느 어른보다 더 많았다. 샘골 사람들은 타성바지까지 오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다 왔고 멀고 가까운 마을에서도 올만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왔다. 흰옷을 주로 입던 시절 표현으로 문상객이 많은 것을 두고 배밭이 하얗다고 했는데 아재 상례 때가 꼭 그랬다. 나는 나의 생애에서 지켜본 배밭 상례에 그토록 많은 문상객이 망자의 하관을 지켜본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없다. 도시락 소비 수만 봐도 그랬다. 문상객이 꽤 많으리라 생각하고 애초 500개를 주문했는데 하관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서 서둘러 300개를 더 주문해야 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모여 아재가 생전에 편 덕을 그렇게 기리고 있는 듯하여 내 마음이 흐뭇했다. 송순당을 티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가다가다 그 집에서 바보 나왔지 하고 은근히 야유조가 되기도 했다지만 아재는 송순당에 누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월과 더불어 어차피 여러 면모에서 퇴락해가는 송순당의 마지막 덕목이 되어주었다.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이제 홀로 남게 된 고모가 손자들 부축을 받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문득 입을 열어 말했다. 죄짓지 않고 선을 실천한 사람이 천국 가고 극락 가는 거라면 아재는 틀림없이 천국이든 극락이든 갈 거다. 축축하게 젖어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고모 말씀에 뜨겁게 동감하며 산에서 내려가기 전에 아재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놓고 절을 올렸다. 굳이 따져보기로 하자면 나의 생애에서
나에게 아재보다 더 영향을 준 집안 어른은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긍정을 내게 넌지시 기쁨해 주었고 내 얼굴에 웃음을 그려넣으려 하거나 나의 아래 학렬 사람들에게 아재처럼 다정한 집안 어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애써 노력한 것도 아재가 행동으로 보여준 본보기 덕분이었다. 다른 어른들과는 달리 아재는 나를 가르치려 한 적이 결코 없었으나 나는 다른 어느 어른들에게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재로부터 배웠다.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 절하며 그 순간보다 더 경건한 느낌이었던 적은 없다. 고개가 저절로 조아려졌다. 나는 애달파하지 않으려 했다. 인간의 생애에서 어떤 길을 골라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아재처럼 자기 나름으로 늘 행복하게, 그래서 언제나 웃으며 남을 돕고 남을 웃게 하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도 남으로부터 욕이나 탓듣지 않고 오히려 늘 칭송받으며 더구나 말년에 고통 없이 떠난 아재. 인생은 고해라 하고 또 사실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아재에게 인생은 낙원이었다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만하면 복을 누린 생애라 할 만도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찌하랴. 목이 메었고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그런 느낌도 내 생애에서 처음이었다. 잘 쉬소 아재. 나는 아재의 새집에 술을 뿌리며 그렇게 소리내 말했다. 그리고 일어나 산에서 내려오다가 고개를 젖혔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였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휘청했다. 곁을 따르고 있던 아들이 내 팔을 잡아 부축했다.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판사와 판서를 분간하지 못한 채 송순당에서 판서가 또 나왔어?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춰대던 아재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혁수야, 얘 배밭 할아버지는 자식이 없다. 얘 내 있을 때는 내가 하겠지만 얘 내 떠난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을 잊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먼저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 잘 모시겠습니다. 저도 아까 할아버지 하관하고 흙 덮고 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재는 내 세대에게만은 아니다. 내 아들 세대나 손자 세대에게도 정다운 집안 어른이었다. 그쯤에서 생각난 거였지만 아재는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던 내 윗세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아재를 사랑했다. 더러 목격하게 되기도 했는데 집안일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지만 아재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았다. 화제가 아재에게 비치면 어김없이 모두 부드러운 표정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기만이나 가식이나 저의 같은 게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아재의 사람됨. 다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그런 힘 덕분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신비스럽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그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의 뿌리가 될 간지를 너끈하게 넘어설 만큼 막강했다. 경험적으로 보아 그랬다. 그래서 아재는 그동안 사실상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샘골 전체의 구심이 되어주었다. 그렇지. 그래.
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사가 시야에 들어왔다. 아재가 10년 넘게 머물렀던 그 오래된 건물을 저녁 어스름이 감싸고 있었다. 그 어디쯤으로부터 혀 천장을 울리는 듯한 아재 특유의 웃음소리가 울려 나올 듯했다. 한 시대가 마침내 무너져 내린 듯한 상실감이 컸다. 그러고 보면 내 인생도 어느덧 어스름역에 접어드는 중이었다.